예,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블랙박스를 지금 어제 김포로 가져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데이터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이제 사고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동체 착륙 이후에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179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은 또 무엇인지,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었을까, 피해자 또는 규모가 적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분석이 나오는 게 콘크리트 둔덕, 즉 부딪혔던 둔덕의 콘크리트로 아주 굳게 만들어진 그 둔덕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화재 폭발로 인해서 참사가 더 키워졌다. 이런 분석도, 다양한 분석도 있죠. 이런 문제 등을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안공항 관련된 사건 관련된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고요. 자, 우선 이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최상목 권한대행 이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참사가 발생한 이제 무안으로 출발을 했고, 무안군청에서 12시 55분경에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특별재난구역 선포, 이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제주항공이 새벽 1시 반에 방콕을 출발했어요. 이게 예. 3박 5일짜리 상품이에요. 3박이라고 하는 건 호텔에서 3번밖에 안 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였는데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목금만 휴가를 내면 수목금토일 닷새를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많은 여행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콕 여행 상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수요일 저녁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자고 방콕에 아침에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쭉 일정 진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 1시 반에 방콕에서 출발을 하고 8시 반쯤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비행기가 정상적인 것보다 한 30분 정도 연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안공항에 이 비행기가 딱 나타난 게 8시 50분 넘어서니까. 그래가지고 8시 57분에 그 조류 충돌 경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분 뒤에 메이데이가 있었고, 9시 2분에 동체 착륙해가지고 9시 3분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가 대통령실에 전파가 된 거는요 2분 뒤인 9시 5분이었어요. 네. 소방청 같은 데에서 대통령실 뭐 여기저기 뭐 관계기관에다가 쭉 전파를 했으니까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시간 정도에 9시 10분 이전에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9시 8분에는 행안부에서 조난 단계를 선포를 갖다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시 41분에 이제 드디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딱 나타나가지고 각 관계 부처에다가 긴급하게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9시 50분에 1차 중대본 회의를 했는데, 아마 이때 누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거를 아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거든요. 이 법이 사실은 뭐 사람들이 보는 법도 아니고 그냥 이런 법이 있나 보다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는데, 이 법이 언제부터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명해졌느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느냐, 2022년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참사 있었잖아요. 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고, 이 법을 걸어가지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결국은 9대0으로 탄핵이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많이 이렇게 신경을 갖다가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부장을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요, 2항에 3항에 보면은 본부장은 누구다?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본부장까지 맡아서 1인 4역까지 맡았다라고 하길래 전 처음엔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지금 1인 3역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 뭐 이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할래 이런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하다 왜 행안부 장관이어야 되는데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행안부 장관이 없지. 이상민 장관 사퇴했잖아요. 그 탄핵된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사퇴했잖아요. 지난번 이제 계엄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차관이 본부장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 차관이 179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을 그 본부장이 돼가지고 이걸 거둘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재난안전법 14조 사항을 갖다 봤더니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제끼고 총리가 본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인 4역을 하고 있는데 1인 4역이 부총리 역할을 해야 되고요. 총리 역할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로서 역할, 그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할도 이것도 총리급 역할이 되어버린 거고 거기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 네 가지 역할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슨 PD님 그거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절차 같은 거 어떤 분이 이제 그림으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재난이 딱 생기게 되면 특별 재난 지역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네. 이 본부장이 건의하고 그러면 총리가 그 위원장이 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러면 다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거는 특별재난지역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거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심의 요청하면 그 위원장 누구냐?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중대본부장이 대통령한테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네 사람이 저기에 네 사람이 나와 있는 건가? 세 사람이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나와 있는 거죠. 네. 부총리 빼고 세 사람 나와 있는 거네.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최상목,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최상목. 그다음에 대통령 최상목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혼자서 왼팔에서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에서 도장 꽉 찍고 그럼 머리에서 맞다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어쨌든 물론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있고 한덕수 총리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그대로 있고 했어도 워낙 이거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빨리빨리 그냥 금방금방 조속하게 이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언제 선포가 됐냐면요. 제1차 중대본 회의가 9시 50분에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한 10시 10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용산을 팍 차고 나가가지고 무안으로 향했어요. 무안으로 향했는데 1시간 45분 만에 2시간 45분 만에 12시 55분에 무안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시간 55분이면은 무안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나? 헬기 타고 간 것 같지는 않고 헬기 타면은 한 1시간 반이면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KTX 타고 간 것 같아요. KTX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12시 55분에 1시 다 돼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그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갖다가 한 거니까 이 사고가 9시 3분에 그러니까 9시에 사고가 났다고 치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5시간도 안 돼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는데 이것이 혼자 다 하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리 된 건 잘 된 일이니까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무안국제공항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했던 또는 대참사로 이게 이어졌던 이 무안국제공항이 문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무안국제공항은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인을 이전부터 안고 있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무안국제공항이 생기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조목조목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 무안국제공항은 언제 어떤 사연으로 생기게 됐나요? 일단은 저 호남권에도 공항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광주공항이 있고요. 아마 예, 그렇죠. 광주공항 지금 국내선 운영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목포공항도 있었어요. 근데 목포공항에서는 아시아나 그 사고가 있었던 그런 공항이었죠. 그런데 광주공항, 목포공항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큰 공항을 만들자, 이게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호남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국내선 말고 국제선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그 수요 예측을 한 거예요. 수요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결과 뭐 예측이라고 한 게 다 맞지는 않죠. 뭐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측했을 때는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만약에 무안에다가 그 공항이 만들어지면 1년에 최소한 1,000만 명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대요. 정확히는 992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에서 8만 명이 빠진 그러한 인원이 그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그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정도 예측이라고 하면 무안에 국제공항 만들어지는 거 저도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1,000만 명이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왜냐하면 1,000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인구가 1,000만 명 안 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뭐 1,000만 명을 갖다가 이렇게 그 호남의 유일한 그 호남의 국제공항이 무안공항이고, 그 공항을 1년에 1,000만 명 가까이 뭐 이용한다라고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999년 12월 말에 딱 이맘때쯤에 그 착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25년 전 이맘때쯤에 이 무안공항 착공해가지고 개항을 언제 했느냐? 공사가 조금 시간이 그래도 걸렸어요. 그래서 한 8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2007년 11월 18일에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는 그 광주공항으로 국제공항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 호남에서는 광주에 그 국제공항이 있었고, 목포도 뭐 그게 국제공항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2008년 5월 28일에 그 광주하고 무안 사이에 뭐 고속도로가 뚫렸나 그래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광주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무안으로 다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8년, 그러니까 무안공항이 2007년 11월 8일에 개항을 했는데 2008년 5월 28일부터는 그 무안국제공항만 호남에서의 유일한 그 국제공항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호남에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광주공항에서도 국제선이 이렇게 좀 막 종종 뜨고 그랬는데, 광주도 인구가 옛날엔 200만 넘었다고 그러지 않았나? 제 기억에 뭐 200만 넘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서 광역시로 이제 됐었죠. 예. 지금은 광주가 그래도 뭐 200만 뭐 안 되나, 정확하게 인구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광주 거기에다가 뭐 호남권 전체로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주 공항에 가가지고 국제선도 이용하고 이용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광주 공항에 국제선들도 이렇게 많이 뜨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는 무안공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무안공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무안공항이 광주에 사는 분들도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무안이 저쪽에 이렇게 더 서쪽으로 있는 그러한 공항인데, 거기에 대중교통이 있겠습니까? 광주공항이면 뭐 택시 타고 가면 되고, 뭐 거기에 뭐 버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지하철도 가 있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무안은 택시 타고 가자니 몇만 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은 거의 없다가 조금씩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무안공항을 가려면 자가용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 같아도 그러느니 나도 김포공항 가지 뭐. 몇 시간 더 가가지고 그러느니 인천공항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더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어지고,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무안공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래서 만약에 광주공항 국제선이 그냥 계속 있었으면 호남 사람들은 광주공항을 더 많이 이용했었을 건데 무안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무안공항도 지금 뭐 폭망하고 광주공항도 폭망하고 그런 그 악순환이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안공항이 무슨 공항 됐었습니까? 무안공항이 고추공항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고추 말리는 그러한 공항. 그러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비정기적인 국제선의 비정기 노선들이 뭐 하나씩 둘씩 이제 취향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서 무안을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도 가고 뭐 몽골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태국도 가고 이러다가 드디어 2024년 올해 12월 8일에 개항 17년 만에 개항이 언제 됐다고 그랬습니까? 예. 2007년에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4에서 2007을 빼면 17년이에요.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로 국제 정기 노선이 취항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제주항공의 태국 노선이에요. 무안 방콕 노선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정기 노선이 취항한 지 딱 3주 만에 딱 21일 만에 지금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안공항을 몇 명이나 이용할 거다라고 예측했다고 그랬습니까? 992만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1,000만 명 치고. 예.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예. 작년에 무안공항을 이용한 사람이 24만 6천 명이에요. 24만 240만도 아니고 네네. 24만. 예. 24만 6천 명이면 그러면 전 처음에 이 숫자 딱 보고 그럼 몇 퍼센트지? 24% 25% 예측의 4분의 1밖에 이용을 안 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눈 씻고 이렇게 제대로 봤더니 100만에 24만이 아니고 1000만에 24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40분의 1. 그런 무슨 뜻이냐? 예. 2.5%예요. 2.5%. 음. 이거 누가 예측했습니까? 이게 예측입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도 예컨대 1,000만 명 예상했는데 500만밖에 이용을 안 한다. 실제로 그래도 욕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50%밖에 예측을 못하냐? 이거 뭐 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50%는커녕 5%도 아니고요. 2.5%에 2.5%.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떡하니 국제공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국제선 정기 노선 취항된 게 17년 만에 딱 하나 이제 정기 노선 만들어진 그런 공항이 아닌가. 저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 세금 낭비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전에 무슨 그 자동차 경주하고 할 때 그때도 뭐 무안공항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때 이제 무안공항 하면 뭐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네.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공항 관련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인천공항에서 벌어졌으면 인천공항에 제주항공 비행기가 동체 착륙했을 때 저런 폭발 사고가 났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너무하게 안타깝다라고 할까? 그다음에 참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사망자 중에 이제 그 신원이 확인된 분들 딱 봤더니 광주가 81명, 전남이 76명이에요. 예. 179명이 돌아가셨는데 157명, 그다음에 신원 확인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160명 가까이가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호남에 계신 분들 편하라고 전라북도는 6명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권에서만 거의 17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 분들 편하라고 무안에 그렇게 이 무안공항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갔느냐? 3천억 들어갔대요. 3천억이 1조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년 전 3천억이 20년 전에. 네. 20년 전에 3천억은요. 지금하고 그 돈 단위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편하라고 만들어 줬는데 그게 이런 참사를 갖다가 일으켜 가지고 그 호남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갖다가 입혔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다시는 이런 거짓이 횡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속보가 나왔네요.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속보가 나왔네요. 그러면 뒷부분에서 한번 좀 다시 2부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무안 국제공항 이게 건립 초기부터 사실은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네네. 말씀드린 대로 1999년도에 착공은 시작됐지만 이제 그 전에 무안 국제공항은 확정이 됐는데 이 지정학적인 요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지정학적 요건들 중에는 지역의 이제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뭐 그거 이제 경제성 문제도 있지만 이건 조류가 많은 지역이다. 일부 이제 어제 나온 어떤 신문에 의하면 사고가 난 당일에 약 20만 마리가 그 새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류와 관련된 습식 지역이어서 충돌 사고가 비행기 사고가 많을 지역이다. 이래서 지정학적인 어떤 요건부터 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건립 당시부터. 네네. 그래서 위험성이 늘 상존한 지역이 그 공항이었다. 이런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라도 지역의 그 해안가 이렇게 쭉 가보면 네. 뭐가 있습니까? 서해안은 우리나라 서해안은 충청도 전라도 이쪽을 쭉 가보면 뭐가 있느냐? 갯벌이 있잖아요. 갯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에 신안에 갔었거든요. 신안에 이제 좋은 리조트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딱 갔었는데 가서 딱 보니까 막 장뚱어가 뛰고 거기 막 갯벌에서 아 나도 진짜 들어가가지고 바지 걷고 들어가서 좀 뭐 잡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갯벌에 그 서해안 지방에는 그 다 갯벌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가로림만 같은 데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갯벌엔 뭐가 많습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네. 사람이 먹을 것도 많지만 누가 먹을 게 많습니까? 새들이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위치가 저기 시베리아로 가는 철새들이 중간에 딱 쉴 만한 그 정도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안에 가면은 갯벌 습지 보호구역이라고 있대는데 그게 무려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113제곱킬로미터래요. 113제곱킬로미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곱킬로미터니까 그 100km 해가지고 그 제곱킬로미터니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새들 중간 기착지고 뭐 요즘 같은 때 일일이 그 철새들 그냥 대충 한번 쓱 봐도 10,000마리가 넘게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저 사진을 갖다가 보면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이 있는데 4군데가 다 그 조류 서식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공항을 둘러싸고 있네요. 서식지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딱 날아다니면 새들이 비행기네 희한하네 하면서 새들도 막 날아다니면 그러면 비행기하고 그 새들이 그러니까 에어플레인하고 버드가 부딪히는 거를 버드 크래시라고 하나?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버드 하나? 스트라이크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항을 갖다가 짓든지 심지어 요즘은 아파트 지을 때에도 뭘 하느냐? 환경 영향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그 무안공항 관련해서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는데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조류 충돌 그 새들하고 충돌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항으로서도 그렇지만 새들한테도 비행기가 소리 꽥꽥거리면서 비행기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 그 환경 보호에도 저게 적당한 것인가? 똑같이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새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비행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대응책으로 뭐 포금기, 경보기, 뭐 레이저, 깃발, LED 뭐 이런 것들 좀 써봐라 이렇게 제안까지 했는데 무안공항에서 그것도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시행을 안 했겠습니까?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고 했으면 그러면 그 혹시 모르니까 뭐 비행기 별로 뜨지도 않는데 뭐 그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돈 들어갈 데가 어디 돈 들어가 있느냐? 무안공항의 그 활주로 그 길이가 뭐 전 국민들 다 외우셨겠지만 2.8km잖아요. 네. 2,800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안 명색이 국제공항인데 3km도 안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활주로 확장 공사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3,150
미터 정도, 3.15km 정도로 이 그 활주로를 갖다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거기 돈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조류 충돌 위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귀찮고 그다음에 그런 데다가 쓸 돈도 없고 하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조류 충돌 비율이 공항 중에 제일 높은 공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조류 충돌 그 비율이 실질적으로 그 새들하고 충돌한 그 비율이 0.09%인데 제주공항은 0.013%,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 그거보다 높은데 0.018%, 제주공항보다 높은 김포공항의 5배나 더 실질적으로 새들하고 부딪히는 그러한 공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책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정확한 결과는 블랙박스 같은 거 이제 잘 수거해가지고 검토하면 이게 그 무엇 때문인지가 결과가 나오겠죠. 진짜로 그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정비 불량인지 아니면 보잉에서 애당초 비행기를 잘못 만들었던 건지 뭐 이런저런 그 원인이 나올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확실한 거는 이렇게 조류 충돌 위험이 높고 실질적으로 조류 충돌 사례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류 충돌과 관련한 대비는 무척이나 미흡했던 그런 공항이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서 그 시작됐던 시점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무안공항 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 규모, 원인 이런 분석이 있는데 피해 규모가 커진 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의 로컬라이저, 둔덕 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영국 전문가 안전 분야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조종사는 훌륭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동체 착륙을 하게 한 것은 상당히 잘 착륙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얘기합니다. 활주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단단한 물체가 있다는 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행기 벽에 즉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탑승객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공적으로 지금 인터뷰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저 그 영상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기장님이 그 동체 착륙을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기장이 미숙해가지고 동체 착륙에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체 착륙하는 순간 비행기가 동강이 나든지 잘못 떨어져가지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기장이 미숙했구나. 그다음 판단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의 저는 랜딩 기어 나와가지고 비행기가 그 제대로 그 착륙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저렇게까지 그 동체 착륙을 잘했나? 그런데 동체 착륙하는 순간에 그때 비행기 속도가 200km래요. 200km인데 그 속력으로 이렇게 쌩하고 가가지고 앞에 있는 구조물하고 그 부딪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기장이 앞에 구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몰랐나? 왜냐하면 그런데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그 방콕 그 무안 노선이 그 이제 그 정기 노선으로 그 운항된 게 3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비행기가 이렇게 그 착륙한 게 거꾸로 착륙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 그 뭐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게 그 설치되어 있는 이거를 갖다가 등지구에서 이렇게 착륙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비행기가 거꾸로 이렇게 착륙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저 비행기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그 기장님이 여기서 뭐 인천이나 뭐 그런 데처럼 제주나 이런 데처럼 그 운항을 많이 해서 공항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았다. 그다음에 저 앞에 저런 둔덕이 있다. 그거를 알았으면은 저렇게 착륙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저게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뭐 되게 두껍다고 그랬잖아요. 뭐 몇 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제가 신문 보니까 그렇게 이쪽 가로는 뭐 40미터, 뭐 그 다음에 뭐 두께는 뭐 4미터인가 몇 미터인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그런 구조물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겉으로는 흙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장님이 아 저거는 저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고 그냥 흙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쓸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거나 어쨌든 그런 착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저 기장이 마지막까지도 그 민가에 이렇게 그 피해가 가지 않게끔 끝까지 이걸 갖다가 뭐 노력했다는 식으로 제가 기사를 읽었거든요. 네.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저 앞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단단한 구조물이 있는 걸 알면서 그냥 거기에다가 뭐 충돌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상식적으로?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평상시에 이용되지 않던 공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공항 관계자들도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콘크리트 둔덕에 의해 충격, 화재 폭발로 이어지면서 참사의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왜 거기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는지 그런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이 왜 활주로 끝부분에 있었는지 그것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참사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지는 않았을까.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활주로 문제, 지금 짧은 활주로 문제도 좀 제기되고 있잖아요. 다른 국제공항보다 지금 활주로 길이가 짧은데 평상시에는 이 활주로 문제가 물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을 만큼의 급박한 상황이 오면서 이 제동력을 높이는데 어떤 이 활주로가 역할을 못했다 그 길이가 뭐 이런 제기가 제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거 보면은 그 활주로 길이가 양양이 2,500m, 청주 2,700m, 무안이 2,800m예요. 그 다음에 김해 제주가 3,200, 김포가 3,600, 인천이 3,700m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네.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게 활주로 길이가 길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저 앞에 로컬라이저가 있는 그 구조물이 너무 단단한 그런 구조물이었는데 몇 미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 신문을 봤는데 어떤 영국의 전문가가 공항에다가 저런 활주로 근처에 활주로 앞뒤에 저런 구조물을 세워놓고 있는 거는 그 자체로 범죄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저런 그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그 활주로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3,160m 정도로 이제 활주로 공사를 2025년 내년까지는 마친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거는 무안 공항의 측에서도 그걸 갖다가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 뭐 공사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고는 그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